자, 이제 66번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에서 리츠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설립자본금하고 여러분 최저자본금 규모가 달랐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만드는 방법은 2 더하고 10을 곱해서 만든다. 이게 기억나시면 돼요. 맞나요? 그래서 1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이었나요? 자기관리 리츠는 얼마였어요? 오자마자 간다. 그래서 5억이었네요.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5예요. 2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규모는 70억 이상? 이게 설립자본금 5억에다가 2를 더하면 7, 10을 곱하면 70억. 그럼 위탁관리는 최저자본금 규모가 얼마죠? 2 더하고 10 곱하면 50억?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 지구는 누가 지키고? 독수리 오형제. 그래서 자산은 몇 인 이상이 운영한다? 5인 이상?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은 5인 이상이었어요. 몇 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5자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이 내용에서. 그 다음 4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 회사인가요? 직접 관리하나요? 자기관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어요? 네. 상시금만의 임직원도 두죠? 그러니까 직원 내규가 얘는 필요하겠네요. 실체 회사죠. 근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였죠. 그래서 돈을 모아서 바로 어디다가 토스? 자산관리 잘하기로 유명한 회사? 자산관리 회사에 토스하죠. 그럼 자산관리 회사도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몇 인 이상? 5인 이상이어야 되고 자기자본 규모가 몇억 이상? 70억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죠. 네,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상시근무하는 임직원도 둘 수 없네요. 직원 내규를 둘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네. 그 다음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불가능하나? 그러니까 설립 시에는 현금으로 출자하게 돼 있죠. 그런데 최저자본금을 확보한 다음에는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 그때 부동산만 가능해요? 부동산 등으로 가능해요? 부동산 등. 그래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 신탁수익권, 대토보상권, 결국은 다 부동산 등이죠. 그 내용. 그래서 부동산만 대상이 된다가 틀린 거죠. 반드시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 67번.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1번.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그럼 이 현금 흐름은 고수익, 저수익? 고수익이고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될 때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믿고 돈 빌려주는 거다? 네.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된다. 오인가요? 맞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담보를 제공해? 틀렸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사업주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용담보 제공한 거 아니죠.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거잖아요. 그 사업 자체에. 그래요. 그 다음 2번.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금리보다 금리가 더 높대요. 그래서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자, 이자율을 왜 높게 적용했죠? 위험하니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에서 원리금 상환받는 거니까 만약에 망했을 때 사업주에게 소구할 수 없다? 비소구금융?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크니까 금융기관은 이자를 더 높게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얘가 사업이 만약에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더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위험을 많이 감수한 거네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등의 가입.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져서 사업이 산으로 올라가 볼 수도 있다. 기간이 연장돼 버리고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3번.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하나요? 에스크로 계정? 에스크로 계정.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린 거죠.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네요.
그 다음 5번. 사업주에게는 소구할 수 없다 그래서 비소구. 해당 사업 자체 자산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인 소구가 가능하다. 제한적 소구금융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내용. 그 다음 68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주택이 주는 연금인가요? 그럼 주택이 없어지면 연금은 끊기네요. 주택을 팔았어요. 주택연금 끊기죠. 주택이 전부 멸실됐어, 화재로. 그럼 주택연금 받을 수 없죠. 이해되세요? 노후생활 자금이 목적인가요? 주거 안정을 도모하면서 노후생활 자금을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노후 계층이 빌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민법상 만 성년자면 주택연금 받을 수 있다? 아니었죠. 노후 계층이라니까. 네, 그래서 55세 이상, 만 55세 이상. 그래요. 전 세계인이 다 받을 수 있나요? 그게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부부 중 한 명? 예, 한 명 이상이. 그래요. 1번.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초기 보증료를 냈고 얘 중도 해제해도 초기 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하죠. 연 보증료는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죠. 네, 초기에 낸 건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중도상환 수수료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죠. 그럼 질문. 무조건 뭘 기억해야 되냐면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론, 뭐 글씨가 이상하죠? 네, 보금자리론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택연금이 있으면 우리가 얘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모기지론, 얘 여기다 그래서 얘를 영모기지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정반대다. 그럼 얘가 고정금리면 얘는 변동금리. 얘가 빚이 점점 주는 거면 얘 일시불로 빌리고 저당상수 계산해서 매월 원리금 상환이 되면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얘는 빚이 점점 줄죠. 근데 주택연금은 원리금 지금 연금을 받을수록 빚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완전 반대죠. 얘는 젊은 층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돈으로 돈 빌려서 집 사고 갚아나가는 제도죠. 젊은 층이. 이게 노후생활 자금이죠. 정반대 개념이죠, 지금. 얘는 주택을 너무 비싼 주택 사면 안 되죠. 얘도 주거 안정 도모하는 거니까 주택 관련 내용만 나와야 되는데 얘는 애매모호한 주택을 사면 된다? 안 됐죠. 그래서 얘는 공부상의 주택? 네. 걔만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얘는 공부상의 주택은 아닌데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주택으로 이미 노후 계층이 들어가 살고 있어.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야. 그럼 그때는 제공해줘요? 주택연금 받을 수 있죠.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하죠.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금자리론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사겠다고 보금자리론 빌리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뭐가 차이점인지를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얘는 너무 비싼 주택을 사면 안 되니까 얼마 초과하는 주택은 살 수 없대요. 보금자리론 6억이죠. 6억. 예? 그럼 얘는 뒤집으면 얼마? 9억. 그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개념을 잡아놔야 돼요. 되셨죠?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고 없고? 있고. 얘는 없다? 없다. 그 내용. 그래서 1번 받고 2번. 노인복지주택 지자체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업무 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의 대상이 된다. 틀렸나요? 틀렸죠. 업무 목적의 오피스텔은 안 되고 뭐만?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만 가능하겠죠. 그 다음 3번.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지급받는 방식. 그리고 확정기간. 난 20년 동안 받을래? 30년 동안 받을래? 확정기간 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일정 금액을 빼갈 수도 있나요? 그래서 종신 혼합 방식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4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그러니까 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에 대한 보증료를 받는 거죠, 사실은. 초기 보증료. 네.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5번. 자, 그러면 얘 주택연금 딱 가입하자마자 이 주택의 소유권이 HF공사로 넘어가나요? 아니죠. 그대로 주택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거죠? 을구에만
근저당권으로 차고 들어오겠죠? 치고 들어온다. 그 내용으로. 자기 마음대로 팔 수도 있나요? 팔 수도 있어요. 처분하고 갚으면 되니까. 예, 그 내용. 그 다음 5번.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연금 쭉 받아 쓰셨죠? 거기에 이자까지 합친 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해도 그럼 다 회수를 못한 거죠? 그래도 거기서 끝이다? 법정 상소인에게 만약에 청구하게 되면 부모님의 장수를 절대로 바라지 않게 된다?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법정 상소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만약에 반대로 처분 가격이 더 높아요. 이때 받아야 될 원리금보다. 그럼 남는 금액을 꿀꺽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의 원리금이 이 개념이었어요. 얘 주택 처분 가격이 담보주택의 처분 가격이 얼마냐면 얘가 5억이랍니다. 예를 들어 5억이래요. 그런데 주택연금의 대출 원리금이 얼마냐면 합쳐서 얘가 6억이래요. 6억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 갑이 소유하던 주택이고 갑이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건데 예? 갑의 다른 부동산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택 말고 땅도 갖고 있고 온갖 걸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이 사람이 가진 다른 부동산이 있다라면 거기서 청구하면 되나요? 안 돼요. 여기서 끝인 거야 그냥. 함정이 빠지면 안 돼. 주택연금은 그냥 그 주택에서 끝내는 거예요. 되셨어요? 주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택에서 5억의 처분이 되면 이 5억은 누가 고스란히 다 가져야 되는데 HF공사가 상속인이 왜 가져요 이걸. 주택에서 연금 주고 주택을 갖는 거잖아. 예? 그럼 이 금액을 온전하게 다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다 회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리금을 이때 이 금액에서 띄어져 나가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당해 주택에 대한 세금 관련해서 선순위로 들어와서 얘를 뜯어내버리면 그때는 그 부족한 부분만큼은 원래 회수해야 될 금액에서 부족한 만큼은 다른 재산에서 청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이었죠. 그 개념. 그것까지를 딱 기억하면 돼요. 기억이 나셔야죠. 그 다음 69번.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기업,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 주택 매입을 위해서 담보 인정 비율이 70%가 적용이 되는데요. 70%. 그때 주택담보대출을 2억 8천만 원을 받으려 들면 담보주택 가격은 얼마 이상이어야지만 2억 8천을 받을 수 있냐.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하는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여기 잘 보셔야죠. 간단하죠. 지금 70%에 뭘 곱해서? 담보주택 가격을 곱하면 2억 8천인 거죠. 지금 대출 금액이. 그러면 지금 70%를 곱한 게 2억 8천이면 70% 나눠주면 원래 가격이 나오겠네요. 그럼 2억 8천 나누기 0.7 하면 되죠. 그래서 4억? 4억? 그럼 얘가 만약에 4억이면 70%또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기로 두들겨진 금액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4억 둘 중에 하나고 니은 담보 인정 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총부채 상환 비율이 DTI죠. 40%인 지역에서 연소득이 4천만 원이래요. 그럼 소득 기준은 소득이 곱하죠? 그럼 얘는 1600이에요. 그럼 지금 이쪽 잘 보세요. 1600만 원을 계산했는데 이 1600은 대출 금액이에요? 저당 지불액이에요? 저당 지불액이었죠? 저당 지불액이 뭐였죠 얘가? 원리금이었잖아요. 연 원리금 지불액. 그럼 16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누기 11을 하면 월이 나오나요? 그 월로 133.3. 예? 그럼 최대 133.3만 원까지 133만 3천 원까지 이때 갚아나갈 수 있는 건데 원리금으로 얼마를 갚아나가는 건? 135만 원인 대출은 불가능하죠. 되셨어요? 불가능하겠죠 지금. 그 내용을 잡아내시는 거. 꼭 비교를 해두십시오. 그 다음 70번.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 자, 이쪽 보세요.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럼 기존 대출 금액이 있겠다, 없겠다? 기존 대출 금액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1억 있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한 다음에 더 작은 금액 들어가서 구하고 1억 빼주면 된다?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풀게요, 여러분. 순서대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담보인정 비율이 얼마랍니까? 60%? 가격 기준 60%예요. 얘는 어디에 곱해요? 가격에 곱하죠. 가격 기준은 가격에 곱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5억을 곱하면 얘는 몇 억? 3억. 3억입니다. 그 다음 순영업소득이 나왔어요. 소나무 나조죠. 상업용 부동산. 그러면 소나무 나조에서 소는 순영업소득이고 나는 나누기 무는 무가 아니라 부채 감당률이었죠. 맞나요? 나조 나누기 저당상수. 그럼 계산기로 1억 1 나누기 얼마? 부채 감당률 줬죠? 2. 그 다음 나누기 저당상수 얼마? 0.2 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이 나왔어요. 둘 중 작은 금액은? 2억 5천이죠. 네? 그럼 이 중에 얼마? 기대출액이 1억이니까 빼면 얼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억 5천을. 그래서 소나무 나조를 꼭 기억하십니다. 네.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외워도 되는데 그래서 나조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LTV만 그렇죠? LTV의 V를 곱하면 바로 대출액.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그 다음 71번. 부동산 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개발의 순서 고개 드시고 아이디어 떠올리나요? 아이디어. 구상 단계라고도 하죠. 구태의연한 아이디어를 무계획적으로 떠올린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획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획적으로 떠올리고 두 번째로 구상을 했으면 대략적인 수지를 맞춰봐야 되죠. 그래서 수지 맞지 않으면 접어버리고 수지 맞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요. 그때 대략적인 수지를 따지는 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죠.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라고도 하죠. 돼야 돼요. 그 다음 건물은 어디 위에 지어요? 땅 위에.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죠. 대략적인 수지 맞춰보고 부지를 확보하고 그 부지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법경기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죠. 타당성 분석 단계. 그때 뭐 없으면 절대로 안 한다? 경제성이 없으면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타당성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그리고 돈을 빌려야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 빌려서 짓고 판다. 빌리는 걸 뭐라고 하고? 금융 단계. 짓는 걸 건설 단계. 파는 게 마케팅 단계. 그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건 마케팅 단계? 그럼 그 마케팅 단계를 다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한다? 사업의 초기부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한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 순서는 뭐가 첫 번째? 구상부터 하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하고 부지 확보해서 타당성 분석하고 건설하겠죠? 네, 그 내용이 됩니다. 주의할 것. 건설 단계에서 돈 빌릴 때 건축하기 위해서 돈 빌리죠? 건축대부가 다 지어놓고 돈 빌리는 저당대부로 전환된다? 저당대부가 건축대부로 바뀌나요? 건축대부가 저당대부로? 아니 개발을 할 때 건축하기 위해서 돈 빌렸잖아요. 그러면 걔가 다 지어지면 걔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저당대부로 전환시키면 이자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건축대부가 저당대부로 바뀌어요? 저당대부가 건축대부로 바뀌어? 건축대부가 저당대부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건축한 후에 저당 잡힌다? 그렇게 기억하라고요. 이걸 그렇게 들어가면 은근히 헷갈린다. 금융단계 부분을 둘로 쪼개버리면. 그래서 지금은 1번, 그 다음 72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워퍼드는 여러분
법으로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원한다.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었죠. 그래서 워퍼드는 개발 사업의 위험을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였다. 카드만이라고 나오면 X죠. 카드만의 개발 위험 세 가지가 있었어요. 친구 셋이 카드만 치면 인간관계가 개선된다, 악화된다? 악화되고 저 인간 저거 개평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잃는 사람이 생긴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금이 부족해지고 하우스 가서 도박해 보면 물가가 상승한다? 라면 한 그릇에 2만 원 뭐 이렇게. 안 해봤지만 저도 하우스 가서 안 해봤어요. 그런 게 카드만의 개발 위험이었던 거죠. 섞어놓으면 꼭 잡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수복재 개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계보철, 수복재 개발, 계량재 개발, 보전재 개발, 철거재 개발이 있었죠. 이쪽 보세요. 수계보철이었어요. 얘 수복재 개발, 계량재 개발, 보전재 개발, 철거재 개발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바로 잡아내야 돼요. 국토를 수복한다, 서울을 수복한다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찾는 거죠.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발생했는데 발생하지 않았는데? 네, 발생했는데 얘는. 참 중요한 건 얘는 노후 불량화 요인이 발생했어요. 얘가 발생이 된 거야. 그래서 얘만 제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게 무슨 재개발? 이게 수복 재개발이에요. 그런데 보전 재개발은 뭐냐면 노후 불량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방 조치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재개발? 보전 재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건 보전 재개발이겠죠. 되세요? 그럼 보전 재개발은 가장 많이 고친 거예요? 가장 적게? 가장 적게? 그러니까 얘는 가장 소극적이다? 가장 적극적이다? 가장 소극적이지. 많이 때려 부실수록 적극적인 거야. 그럼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은? 철거 재개발이죠. 그럼 수복 재개발은 적극적인 것에 해당하겠어요? 소극적에? 소극적이지.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 거니까.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얘가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를 문제로 잘 내줘. 얘들을 잘 낸다고. 그럼 기억하는 방법 시옷? 예? 오? 예?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되셨죠? 그럼 계량재 개발은 확장 개선. 그런 표현이 나오면 뭐다? 계량재 개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뭐가 헷갈리냐면 보전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이 헷갈린단 말이야. 다시 한번. 노후 불량화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네? 그럼 걔는 무슨 재개발? 보전 재개발. 노후 불량화의 요인이 발생했어. 걔만 제거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면 수복 재개발.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2번. 수복 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이다. 맞죠? 이걸 보전 재개발로 바꿔놓으면 은근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차이가 뭔지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 3번. BOT 방식은 빌드, 짓고, 오퍼레이트, 운영하고, T 내면서 이전시키고, T, 트랜스퍼, 이전. 그 다음 L은 리스인가요? 예, 임차, 임대예요. 그래서 BOT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건설 B예요. 일정 기간 소유 운영 O 나왔네요. 사업이 종료하면 이전시킨대요. 이전 귀속시킨대. T죠. BOT 맞네요. 4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분석하는 건 무슨 분석이라고 해요? 시장성 분석이죠. 따라해보세요. 시장성 분석은 분양될 가능성, 임대될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되셨어요? 그럼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거죠. 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시장 분석이. 그래서 우리 순서 GCC 타투 지역경제 분석하고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 분석하고 타당성 분석하고 투자 분석하죠. 타투는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타투는 경제성 분석이었죠. GCC는 시장 분석이고. 되셔야 됩니다. 5번. 부동산 개발 시에 감수해야 되는 시장 위험은
그 어떤 조치를 통해서도 줄일 수 없다. 흡수율 분석 등을 통해서 줄일 수 있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개념이 다른지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고개 들어보실래요? 우리 투자론에서 시장 안에 여러 투자안들이 있는데 개별 투자안들이 있는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시장 위험은 시장 안 개별 투자안들의 각각 이렇게 분산시킴에 따라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다 떨어뜨리니까 다 떨어지죠. 못 줄인다며. 아니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은 시장 안 개별 투자안에 아무리 분산시켜봤자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었잖아요. 체계적 위험. 그게 머릿속에 인이 박힌다고. 그러니까 개발론에서 시장 위험이 나와도 왠지 못 줄인다고 하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 위험은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 위험하고는 미세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개발을 했는데 안 팔릴 위험이란 말이에요. 시장 위험이. 그럼 흡수율 분석 등을 함에 따라 그 지역의 흡수율이 높았다면 지금 팔았을 때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흡수율이 낮았어. 과거 1년간. 기존에 1년 동안 과거 1년 동안 개발된 부동산도 안 팔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팔기 위해 내놓으면 팔려 안 팔려?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흡수율 분석 등을 통해서 얘를 줄일 수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구분 포인트는 개발론에서의 시장 위험과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나오는 시장 위험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란 얘기예요. 주의해 두세요. 네? 그 다음 73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공공개발. 공공개발은 제1섹터인가요? 제2섹터인가요? 제1이야, 2야? 공공은 정부죠? 정부 제1주의? 제1섹터예요. 민간이 자본과 기술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인 개발. 얘는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이죠? 제3주체가 개발하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내용 틀렸네요. 2번. BTL. 짓고 이전시키고 얘 임차하는 거죠. 순서대로 돼 있는지 볼까요?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 B죠. 소유권 보유 시설의 수익을 가진대요. 일정 기간 운영한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시설 소유권을 귀속시켰대요. 그럼 BOT죠. BTL이 아니라 틀렸고. 3번. BTO라고 돼 있는데 이제 또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준공이니까 B죠. 이전이 나왔죠. T죠. 이전이 나오면 T잖아. T. BT. 이미 여기까지 맞아요.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대요. L이죠. BTO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X. 4번. BOT. 시설의 준공과 함께 준공. B. 귀속시켰대요. T. 그 다음. 누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운영권을 가지고 있대. 그럼 5죠. 5. BTO죠. BOT가 아니라 5번. BOO. 짓고 소유하고 운영한대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과 운영권을 다 갖는데요. 이 내용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번. 근데 BOO 방식이 대놓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이게 나왔을 때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틀렸으니까 5번이 맞다는 얘기지. 네. 그 다음 74번.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네요.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분이 가격이 높아질수록 좋은 거죠. 자기들 부담 부분이 주는 거잖아. 맞아요? 그 다음 이주비에 대한 이자가 낮아질수록 좋은 거죠. 이자 부담 낮아질수록 좋아요. 기부 체납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적게 할수록? 적게 할수록 건축 비용은 적게 들수록 좋은 거네요. 자, 볼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 건설자재 가격의 하락. 긍정적이죠.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 긍정적이죠. 조합은 부담금이나 긍정적이래요. 용적률이 할증. 더 높은 층수 올리니까 일반 분양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좋은 거죠. 이주비 대출금리 하락. 긍정적이죠. 공사기간에 단축되는 것도 긍정적이죠. 근데 기부 체납을 증가시켜야 된다면 부정적인 거죠. 그만큼 내가 개발하는 부동산 일정 부분을 많이 넘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무상으로.
한 개? 한 개.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죠. 그 다음 75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개념만 잡아볼게요. 저 보세요. 개발 사업 진행할 때 원래는 토지 소유주가 개발하죠. 토지 없이 개발 못 하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주를 지주라고 하나요? 그럼 지주가 혼자 개발하면 걔를 뭐라고 해요? 자체 개발 사업인 거죠. 그럼 사업주, 지주가 혼자 개발을 하니까 자기가 바로 의사결정을 하고 위험도 다 감수하고 수익도 다 통째로 누리죠. 그러니까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위험 관리 능력이 없는 사업주가 혼자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쫄딱 망하죠.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개발 사업에서 누구와 위험을 분산한다, 위험을 분담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X죠. 되셨어요? 그래서 1번. 자체 개발 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X죠. 누가 전부 감수한다? 토지 소유주. 그러니까 얘가 수익도 혼자 누리겠네요. 그 내용인 거예요. 1번이 틀렸죠. 2번.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진행한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한 개발회사가 갖고 있는 자금력, 기술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의 상호 보완, 자금력의 상호 보완을 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연합법인을 만들기도 하고 그 여러 법인 중에 하나가 대표 법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해관계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때는 사공이 많아져서 산으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다. 그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죠. 그럼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개발 사업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진행할까요? 규모가 큰 개발 사업에 구성하겠죠. 만약에 작은 개발 사업이면 나눠 먹을 게 있나요? 없죠.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 다음 3번. 사업 위탁 방식이 딱 나오면 뭐가 기억나셔야 돼요? 사업 위탁 방식과 상반되는 개념, 대조되는 개념. 토지 신탁 개발, 토지 개발 신탁. 그때 신탁, 수탁 비슷한 단어 같지만 신탁이라고 꼭 못을 박았을 때만 형식상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누구에게로? 개발회사, 수탁자, 신탁회사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토지개발 신탁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됐다. 지주에게서 신탁회사, 개발회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자금 조달도 누구 명의로 한다? 신탁회사 명의로 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업 수탁 방식과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과 토지개발 신탁은 전부 다 개발 사업의 수익은 누가 누린다? 토지 소유주가 누리고 개발 회사, 수탁자는, 신탁회사는 뭐만 누린다?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수수료만 받죠. 지분을 공유하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X라고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업 수탁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명의로? 얘는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전되지 않는다. 이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에게로 개발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명의 이전시킬 필요 없죠. 그럼 사업 위탁 방식의 경우에는 명의가 지주 명의니까 자금 조달도 지주 명의로 하겠네요. 누구 명의로 진행하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토지 개발 신탁은 신탁 등기가 돼서 명의 이전을 시켜놨잖아요. 그럼 개발 사업이 진행 다 완료가 되면 누구 거니까? 토지 소유주 거니까 토지 소유주 명의로 다시 명의 이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 됐나요? 그래서 3번.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주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맞죠? 네. 명의는 누구 명의? 토지 소유주 명의. 그렇죠. 4번.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은 지주가 누구랑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해요? 개발업자와.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거죠, 지금.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뭘 제공해요? 토지를.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거죠. 서로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 5번. 토지 신탁형은 신탁 떴네요. 신탁. 토지 소유주로부터 형식적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관리 처분해서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맞죠? 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76번.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의 정비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죠.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기억하시면 돼요. 달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맞아요. 상업적이나 공업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그때는 기반 시설이 걔는 열악한 거죠. 어떻게 외웠죠? 상열이가 개발이다.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뜨면 열악이 뜨면 기반시설 열악 뜨면 걔는 무슨?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 그리고 공양받아 신축한다. 공양받아서 건축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동주택 위주로. 네. 그 다음 기반시설이 양호할 때.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기반시설은 양호하죠 아직까지. 근데 걔 자체 건축물, 공동주택들이 노후화됐으니까 걔만 재건축한다. 재건축이었어요. 맞죠? 단독주택 위주로 달동 내에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할 때 그래서 극히 열악, 단독주택.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외울 때 어떻게 외웠다? 극단적이면 주거. 예, 그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저놈이 극단적이네 그러지 말고. 자,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여기서 핵심 단어는 양이죠.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공동주택, 공이죠, 공. 공양받아 뭐 한다? 건축한다? 그러니까 얘는 재건축 사업이죠. 반드시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 77번.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개발 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 방식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용 방식을 매수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럼 매수 방식의 경우에는 원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소유권을 축소시킨다, 소멸된다? 소멸 다 사들여 버리는 거니까. 네. 그럼 수용권 행사에서 발로 뻥 차면서 니들 나가 그래요? 아니면 보상금 줘서 보내요? 보상금 주죠. 시가대로 줘요? 표준지대로? 표준지 공시지가. 시가보다 더 낮게 책정돼 있죠? 그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죠? 그러니까 초기 사업 비용 부담이 커져요, 작아져요? 수용 방식이면. 정부 입장에서 다 사들여야 되니까. 개발 사업 부담이 커지죠? 초기 사업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요. 그 대신 다 사들였으니까. 기존의 원토지 소유권자의 눈치 볼 필요 없이 계획 세운 대로의 개발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 전 면적에 걸쳐서 이제 개발했으니까 걔 분양하고 받으면 그만큼 개발이익의 환수 정도가 커지겠네요. 무슨 방식은? 수용 방식은. 근데 이미 도시로 개발이 된 상태가 있어요. 일부가. 그럼 걔를 수용 방식에 의해서 하면 보상금액의 지출이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 도시를 다시 뭐해서? 구획을 정리해서 원토지 소유권자에게 잠깐 나가 있어 그러고 다시 돌려줘요. 이게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죠. 그럼 원토지 소유권 면적 그대로 돌려줘요? 보통 면적이 줄어요. 줄죠. 가치는 증가되니까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그래서 원주민의 원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소멸되어 축소돼요. 축소죠. 그럼 원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소멸된 게 아니니까 자기 계획 세운 대로 정부가 마음대로 계획을 못 하겠네요. 개발을. 네. 그러니까 이용의 효율성은 수용 방식보다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사업 비용에 대체되는 땅 뭐? 채비지, 보류지 띄고 돌려주나요? 맞죠? 그때 사업 비용에 대체하기 위해서 보류지 등을, 채비지 등을 많이 팔아버리면 공공용지 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게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기본적으로 도시 정비 사업 등을 할 때 돈이 많을 때 적을 때? 적을 때 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인 거죠. 돌려주는 거. 그래서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원토지 소유권자에게 재분배죠.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도시 개발 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78번.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 기간이 시행사의 신용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시행사의 신용 위험을 낮추는 것. 그러면 1번. 자기 자금의 투입 비중을 확대해 요구한다. 너 돈 많이 집어넣어놔 이 얘기잖아요. 그럼 위험이 그만큼 줄죠. 당의 시행 업무의 별도법이나 얘 지금
시행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얘 들고 와서 뜯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그 다음 3번. 시행사 주식에 대한 질권의 설정. 그럼 그만큼 안전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 대출 심사 조건을 완화해야 되겠어요? 강화시켜야 돼요? 강화시켜야 되겠죠. 이런 식의 함정이 나온다고. 자금관리 위탁, 에스크로 계정 등 두는 거. 그 다음 79번. 도시 스프롤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질문. 도시 스프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놈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질서, 무질서? 무질서. 규칙, 불규칙? 불규칙. 도시의 팽창이긴 하다? 보통 대도시의 외곽부에서 발생한다? 근데 도심 한복판에서도 입체 스프롤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층수가 올라가는 그 내용이었죠. 도시에는 주거도시만 있어요. 상업도시, 공업도시도 있죠. 그러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X네요. 되셨어요? 자, 이제 1번.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게 불규칙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다. 5죠. 2번. 주로 도심 한가운데에서 발생한다. X죠. 대도시의 외곽에서 보통 발생하죠. 그 다음 3번. 도시의 교외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 공지를 남기고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는 것처럼 땅을 박차고 나는 게 비지? 날비자에 땅짓자? 비지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5. 4번. 스프롤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토지는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니까 보통 최고 유한 이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지가수준이 표준치 이상 이하가 되더라. 그 내용. 5번. 간선도로를 따라 확산이 전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네. 그 내용. 그 다음 80번.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Y산업의 입지 개수가 큰 도시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원래는 여러분 입지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입지 개수는 특정 산업의 특정 지역 내 입지를 따져보는 거였죠. 그래서 지역 고용률이 분자 분모? 무조건 알고 싶은 게 분자. 그걸 맨날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걸 아직도 몰라. 알고 싶은 건 무조건 분자. 그래서 지역 고용률이 분자여야 돼요. 분모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국 고용률분의 지역 고용률인데 이 각각의 도시들의 지금 무슨 산업? Y산업의 입지 개수죠? 그럼 X산업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워버리고 시작하라고 그랬죠? 지워버리고. 그럼 얘를 나누면 얘가 전국 고용률이죠. Y산업에. 맞아요? 얘가 분모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면 얘들이 지역 고용률이죠. Y산업에 각각.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역 고용률 구한 다음에 얘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원래 입지 개수는. 네. 그런데 지금 Y산업의 입지 개수의 크기 수만 물어봤잖아요. 그럼 결국 분모는 다 똑같죠. 얘들이. 입지 개수는 얘들이 다 분모로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얘들 다 2300을 4300으로 나눈 전국 고용률로 나눠줘야 입지 개수가 나오잖아요. 분모는 다 똑같잖아. 그럼 크기수는 결국 분자의 크기순이지. 네. 그래서 결론은 그냥 5 나누기 3. 지금 3 나누기 5. 0.6. 600을 11로 나누면 0.54. 54? 뭐 이렇게 나오고. 얘는 3분의 2. 0.67. 그 다음 얘는 나누면 0.4. 그래서 이 크기순인가요? 이게 입지개수의 크기순일 거 아니에요. 굳이 얘로 또 나누지 않아도 바로 크기순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질문. 얘는 얼마예요? 0.533? 4? 질문. A도시부터 A도시, B도시, C도시, D도시 있을 때 입지개수의 수치가 1을 넘어가는 도시는? 몇 개? 3개? 얘보다 큰 걸 고르면 되죠. 얘도 크죠? 얘도 크죠? 얘도 크죠? 얘는 작죠? 얘만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입지개수가 얘가 1보다 작잖아. 그럼 얘는 기반산업, 비기반산업? 비기반산업. 수출형이 아니죠.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요. 주의를 꼭 해보세요. (81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의 재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구분. 법경기 관리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따질 때 권리, 조정, 계약이란 단어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법률적 관리예요. 돈, 수입, 비용과 관련이 있으면 경제적 관리예요. 하자, 보수 등이 나오면 기술적 관리가 됩니다. 그럼 보통 건물 관리인 아저씨니 건물 관리인이 관리하는 건 뭐죠? 기술적 관리죠. 그래서 보통 그냥 부동산 관리라고 얘기하면 걔는 기술적 관리예요. 그게 협의의 부동산 관리. 법경기 다 포함시키면 광의의 부동산 관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거기까지는 됐어요. 토지 부분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토지의 도난 방지 대책은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법률적 개념에서 온전케 하는 거죠. 그게 법률적 관리. 토지의 도난 방지 대책은. 그러면 토지의 경계 확정은? 여기까지는 내 거, 여기까지는 네 거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적 관리. 나대지의 본격적 활용 이전에 활용은 테니스 코트를 이용해주고 대가받고 자재하치장으로 이용해주고 대가를 받는 건 돈, 수입, 비용 들어오죠. 돈, 수입 들어오잖아. 걔는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 다시 질문. 인력 관리는 사람 잘못 쓰면 돈이 무진장 샌다? 그럼 걔는 경제적 관리.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됐나요? 과거 전통적으로 관리했던 건 스스로 관리했던 거? 자가관리? 근데 건축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 등의 증가 등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필요해졌다? 그게 무슨 관리? 위탁관리. 가는 중간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형태는 혼합관리. 혼합관리는 섞여 있으니까 문제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 불명확.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되세요? 네. 그러면 1번 받고 2번. 시설관리, 자산관리에 적극적 관리인지 소극적 관리인지 시험 문제 나오죠. 그러면 시설관리는 소극적, 적극적? 어떻게 하셨어요? 소극적인지. 시옷. 그럼 자산관리는? 적극적 관리. 지읒. 은근히 많아. 지역지구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전적 독점자, 사후적 독점자? 지역지구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전적 독점자가 초과임 누리는 게 문제점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그거 중요한 건데. 예? 아까 지분 배당률은 세전 수익률, 세후 수익률? 세전 수익률. 지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대로 타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시설 관리는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른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맞죠? 시옷. 그 다음 3번. 자기관리 방식은 기밀 유지가 잘 되나요? 그래서 보안관리 효율성만 뭐보다 높다? 위탁관리보다 높죠. 전문가에게 위탁했을 때 전문가가 관리하는 거니까 관리의 효율성이 높은 거죠. 그때 딱 하나 관리, 무슨 관리만? 보안관리, 기밀 유지만. 위탁관리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가관리가 높은 거고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각각 임대차 계약의 종류가 외웠죠 우리? 주상공 적어놓고 주총? 네. 주총 했었고 상비약품, 사업용 부동산, 비율임대차,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 계약. 바뀌어 있나요? 상순이 아니죠. 상순은 이효리 씨 남편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공비, 무장공비 아니죠? 또 괜히 기억할라. 그래서 상비, 공순 기억해야 돼요. 4번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 82번.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 유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 보세요.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매각 관리. 언제 살고 언제 팔 것인지, 재투자 결정 등. 그럼 얘를 잘하면 자산 관리가 잘 되는 거죠? 자산 가치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의 극대화의 측면, 자신의 자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건 자산 관리다? 이게 가장 적극적 관리? 네, 1번이 답이죠. 그 다음 83번. 건물의 내용 연수와 승계 주기 및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과 디자인 낙후는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기능적 내용연수와 관련이 깊겠네요. 그 다음 2번.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대상 부동산과 당해 지역의 건축물의 시장성의 감퇴 등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따지네요. 그럼 주변과 어울리지 않으면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요? 기능이 저하돼요? 경제적 가치. 얘는 경제적 내용연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죠. 뭔지 아셔야 돼요. 3번. 건물의 생애주기 전신 안에 노폐물이 있다? 전신 안노폐 중에서 안정 단계에서는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 단계를 좀 더 길게 연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추가 투자는 안정 단계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긴 기간 존재하는 건 안정 단계. 질문. 1차적인 관리 조치는 언제예요? 신축 단계. 어떻게 외운다? 무슨 선풍기? 신일 선풍기. 그래서 신축 단계의 1차적 관리였죠. 안일 선풍기가 아니라 신일 선풍기. 그 다음 다시 신축 단계에서는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으로 최고조다. 또 오라고 대답하네. 또 경제적 최고는 경제적 유용성의 최고는 안정 단계라고 그랬죠. 주의를 꼭 해두세요. 정말. 그 다음 4번. 건물의 생애주기 단계 중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이다. 그래서 노후 단계에서는 웬만하면 추가 투자 안 하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5번.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나머지는 소유자가 한대요. 섞여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관리예요? 혼합 관리잖아요. 혼합 관리.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비교 꼭 하세요. 다시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는 성성세 천학. 집가 상승률이 제일 높은 단계는 성장기. 집가 수준 자체가 제일 높은 단계는 성숙기. 하향여가가 최초 시작되는 단계는 쇠퇴기. 하향여가가 완료되는 단계는 천위기. 분위기는 왜 이렇죠? 가장 긴 단계 존재하는 건 쇠 심줄처럼 질기다. 쇠퇴기가 제일 길다고 그랬죠. 분위기가 살짝 수상해요. 그 다음 84번. 부동산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여러분 조방의 한계점과 집약의 한계점 외우는 방법 설명드렸죠?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 조방의 한계점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 그래서 만약에 총수입이 더 크면 이익이죠. 총비용이 더 크면 손실이죠. 그럼 손실과 이익이 갈라지는 점이네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손익분기점.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 그 다음 2번. 집약의 한계점은 그럼 다른 하나겠죠?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었죠? 얘가 바로 뭐예요? 이윤 극대화 지점. 이 내용이었습니다. 3번. 최유효율의 판단은 법경기 측면에서 판단해요. 법경기 측면에서 판단하며 이 중에서 물리적 채택 가능성은 기술적 측면인가요? 네. 법률적 측면에서 합법적 합리적 이용, 경제적 측면에 최고의 수익이 발생하는 이용, 기술적 측면에 물리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용이어야 뭐가 된다? 뭐다? 최유효율이다. 최고 유효한 이용. 그 다음 4번. 경제 기반 승수에 기반 인구수를 곱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총소득은 순소득 승수에 곱할까요? 총소득 승수에 곱할까요? 총소득 승수에. 네. 그럼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에 곱하겠네요. 그럼 총투자액이 나오는 거지. 식이. 그럼 기반 승수는 어디에 곱해요? 기반에 곱해야지. 가격 탄력성이 가격 곱하고 소득 탄력성이 소득 곱하고 그렇게 따라다니면 된다고. 헷갈리지 마시고. 그럼 경제 기반 승수에 기반 인구수를 곱하면 총 고용 인수가 계산된다? 그렇죠. 주의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연습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경제 기반 승수가 8인데 기반 인구수가 얘가 10만 명이 늘었대요. 기반이. 그럼 총 고용 인수가 몇만 는 거예요? 아니 지금 둘을 곱한다면서요. 얘 80만 늘었잖아. 네? 그럼 총 고용 인수는 기반에 비기반을 더한 거예요? 네? 기반이 이 중에 몇 명이라며? 10만이죠. 그럼 비기반이 얼마가 는 거야? 70만이죠. 얘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네?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를 꼭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는 뭐냐면 기반의 기반 승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총 고용인수가 나오는데 총 고용인수는 뭐에 뭘 더한 거야? 기반의 비기반 인구수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 늘었다는 그 인수를 총 고용인수에 대입시켜주면 그 내용 말고 나머지 금액, 나머지 숫자가 바로 뭐다? 비기반 인구수의 증가수겠죠.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 5번. 입지계수는 특정 산업의 지역 고용률에 대한 특정 산업의 전국 고용률의 비다. 반대죠?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정말 죽어도 모르겠어. 그런데 보기 중에 봤더니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에 대한 무엇무엇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오면 분모 분자를 뒤집어 놨을 가능성이 정말 높은 거예요. 개를 찍고 신의 가호를 빌어야 돼. 그때 신은 찍신. 찍신. 그래서 지금 그 내용 본 거죠? 85번. 임차인은 이 비율임대차 계약의 계산 문제가 30회, 30일에 연달아 2번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몰라. 출제위원이 죽은 자리 꼽힌다고 생각해서 또 내면 이거 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네. 혹시 모르니까 얘는 쉬우니까 기억은 해보자고요. 문제를 푸는 방법.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내용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제곱미터 매장. 비율 임대차 방식이래요. 그래서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면 그냥 기본 임대료만 받는데 그런데 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더 받는데요. 추가 임대료를. 그럼 전체 임대료는 기본에 추가를 더한 거예요. 전체 임대료는 기본에 추가를 더하는 거죠. 추가 임대료를. 맞죠? 그때 전년도 연 임대료로 5,500만 원을 지급했대요. 5,500원. 네. 그때 계약 조건에 따른 손익분기점 매출액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구해보래요.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 5,500 나왔죠? 그럼 기본을 구해서 빼주면 돼. 우린 이 부분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기본 임대료는 어디에 곱할까요? 기본 임대료 제곱미터당이면 얘는 제곱미터에 곱하겠죠? 1000제곱미터잖아. 그러니까 5만 원을 5천에 곱하면 5천만 원? 맞나요? 그럼 기본은 5천만 원이네요? 그럼 우리가 계산할 추가는 500만 원이에요? 아, 맞잖아요, 지금. 얘 바로 계산했죠? 그러면 비율이 얼마래요?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 5%를 추가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얼마인지 몰라. 지금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얼마를 곱한 게? 5%를 곱한 게 500이라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지금 이 500만 원을 0.05로 나눠주면 얘 1억이죠? 맞아요. 그럼 지금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이 1억이라는 얘기예요? 전체 매출액이 얼마예요? 전체 매출액 얼마래요? 30만 원. 제 1000에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3억이고 3억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얘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뺀 이 차액이 지금 1억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X는 얼마예요? 2억이죠. 네. 분위기가 핫수상이에요. 이렇게 뽑아낸다고요.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86번부터 내용이 있는데 마케팅이죠. 마케팅. 10분간 쉬었다가 마케팅하고 감정평가로 남은 내용을 볼게요.